2010년 10월 15일 금요일 서해안과 맞닿은 충청남도 서산시외곽의 한 간척지. 바다를 메워 만든 이 땅은 농지로 전환되기를 기다리며 수년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진입로는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었고 여름 장마가 지나간 뒤에는 곳곳이 움푹 패여 차량 통행조차 어려웠습니다. 억새와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 사람 키를 넘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처럼 일렁이는 풀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인근 마을 주민들이 폐허구를 버리러 오거나 불법 쓰레기를 몰래 투기하는 차량이 야음을 틈타 드나들 뿐이었습니다. 낮에도 인적이 드물었고 밤이면 완전한 어둠에 잠기는 곳.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2km가 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간혹 농막이나 창고가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 비어있거나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날도 도로 확장 공사를 앞두고 임시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굴착기 기사 박성호 씨는 58세의 베테랑 기사로 이런 척박한 땅에서의 작업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 작업을 시작한 그는 진입로 주변의 연약 지반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독 한 구역만 땅이 깊게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름 내내 빗물이 고였다가 빠지기를 반복하면서 생긴 웅덩이처럼 보였습니다. 박 씨는 굴착기의 버킷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진흙과 자갈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 45분 무렵 깊이 1m쯤 파내려갔을 때 버킷 끝에 뭔가 하얀 것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페스티로폼이나 비닐 조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곳에는 온갖 쓰레기가 묻혀있기 마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버킷을 들어 올리자 흙 사이로 드러난 것은 뼈처럼 보이는 길고 가느다란 물체였습니다. 박 씨는 장비를 멈추고 운전석에서 내려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람의 뼈가 분명했습니다. 박 씨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9시 47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는 작업을 중단하고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현장을 보존한 채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억새들이 일제히 한쪽으로 누웠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듯 풀들이 파도처럼 출렁거렸습니다. 서산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 20분경이었습니다. 이어 과학수사대와 변사사건 담당 형사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즉시 통제선으로 차단되었고 본격적인 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신중하게 흙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신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백골화된 시신의 전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현장에서는 성별과 연령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골격의 크기와 형태로 보아 성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 주변의 흙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들도 하나씩 수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기에 형사들은 아주 작은 조각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현장 감식은 10월 15일 오후부터 이틀간 계속되었습니다. 백골화된 시신은 조심스럽게 수습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장에서의 1차 감식에서는 성인 여성으로 추정되었고 이후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통해 더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신장은 약 160cm에서 165cm 사이로 추정되었고 골반뼈와 두개골의 특징으로 보아 여성이 확실했습니다. 연령대는 치아 마모도와 골단 융합 상태로 미루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좁혀졌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1.2m였습니다. 인위적으로 파서 묻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웅덩이나 배수로 같은 곳에 유기된 뒤 자연적으로 흙이 쌓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신 주변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여러 계절에 걸쳐 퇴적층이 형성되는 적이 확인됐고 시신이 상당 기간 그곳에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들이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먼저 회색 후드 티셔츠가 있었는데 사이즈는 여성용 프리 사이즈였고 앞쪽에 영문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조깅 팬츠는 허리 부분에 고무줄이 늘어진 상태였고 오랜 시간 흙 속에 있었지만 원단의 형태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수건 2장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목욕용으로 보이는 큰 수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수 수건 크기였습니다. 모두 한때는 흰색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크게 절어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의문스러운 점은 신발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양말도 슬리퍼도 운동화도 없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까지 걸어서 가려면 최소한 500m 이상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경로는 날카로운 갈대 줄기와 크고 작은 돌, 그리고 각종 생활 쓰레기가 흩어져 있는 험한 지형이었습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품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은색 여행용 더플백이었습니다. 가로 60cm, 세로 35cm 크기의 이 가방은 억새 뿌리 사이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지퍼는 열려 있었고 내부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가방 손잡이 부분이 심하게 늘어나 있었는데 무거운 무게를 견디다가 변형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과학수사대는 더플백에서 미세 증거를 채취했습니다. 가방 안쪽 원단에서 붉은색 얼룩이 여러 곳 발견되었는데 루미놀 반응이 확인되어 정밀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가방 바닥 모서리 부분에서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채취되었는데 길이와 색깔로 보아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형사들은 현장 주변 200m 반경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동원해 땅속까지 확인했지만 신발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에서 수집된 것들은 모두 이곳이 불법 투기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쓰레기들 뿐이었습니다. 폐그물, 깨진 소주병, 일회용 도시락 용기, 담배꽁초 등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시신의 자세에도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살이나 사고사의 경우 시신은 자연스러운 자세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신은 웅크린 자세였고 팔다리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습니다. 마치 좁은 공간에 억지로 구겨 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세는 운반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고 수사팀은 현장 정황과 함께 이를 기록했습니다.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이 도착했을 때 수사팀의 추측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두개골에서 손상이 확인됐고 국과수는 단순한 낙상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시신의 자세와 발견 위치를 종합해 볼 때 수사팀은 정황상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곳에 들어왔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원 확인은 수사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2010년 10월 18일부터 경찰은 대대적인 신원 대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서산시와 인근 지역인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등에서 접수된 실종 가출 신고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20대에서 30대 여성 실종자는 4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귀가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출 신고 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족과의 불화로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은 경우였습니다. DNA 대조가 가능한 가족이 있는 실종자들을 우선 확인했지만 일치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수사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하자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20대에서 30대 여성 실종자는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장기 실종 상태이면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경우를 추려내니 200여 명이 남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가족을 일일이 찾아가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DNA 대조 작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신에서 채취한 대퇴골 조직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온전한 DNA를 얻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프로필을 확보했고 가족들의 DNA와 대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1월 초까지 진행된 1차 대조에서는 일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금융 기록에서 장기간미 사용 패턴을 조회했고 관련 기관과 금융사의 협조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압축했습니다. 2009년 이후 갑자기 휴대전화 사용이 중단된 20에서 30대 여성들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이후 계좌 거래가 전혀 없는 케이스를 조회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기록까지 대조하여 병원 진료 기록이 장기간 없는 사람들을 추려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확보된 대상자는 150여 명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일부는 해외 체류나 개인 사정으로 연락이 끊긴 사례였고 수사팀은 하나씩 배제해 나갔습니다. 경찰은 신중하게 이들의 소재를 확인해 나갔지만 여전히 시신과 연결되는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류품을 통한 추적도 시도했습니다. 후드 티셔츠에 남아있던 로고를 판독한 결과 2000년대 후반 유행했던 스포츠 브랜드 제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브랜드 본사에 문의했지만 대량 생산 제품이라 구매자를 특정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더플백 역시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판매되는 제품이었고 일련 번호나 특별한 표식은 없었습니다. 수사가 난항을 겪자 경찰은 언론의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11월 15일 서산경찰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시신 발견 사실과 추정 신체 조건, 그리고 함께 발견된 의류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제보 전화가 쇄도했지만 대부분은 이미 확인된 실종자에 대한 중복 제보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을 확인했지만 그 중에 답은 없었습니다. 시신은 여전히 이름 없는 존재로 남아 있었고 누군가의 딸이었을, 누군가의 친구였을 그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는 아직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가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2010년 11월 22일 법의학 감정서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상악 제1소구치 부위에서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이 중요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와 달리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시술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모든 치과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던 방식은 아니었고 주로 교정 진료를 활발히 하던 치과에서 사용됐습니다. 둘째, 이 임플란트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교정 치료가 끝나면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는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임플란트 표면에서 발견된 미세한 각인이었습니다. 고배율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생산 코드로 보이는 일련의 기호와 숫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제조사와 생산 시기를 나타내는 정보였습니다. 국과수 연구원들은 이 작은 표식이 수사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국내 주요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사들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며칠 후 한 중견 기업으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제조사는 생산 시기와 대략적인 출고 내역을 회신했고 경찰은 총판 자료를 추가로 대조해 납품처를 좁혀갔습니다. 기록을 추적한 결과 수도권 지역으로 납품된 것은 200개였습니다. 이 중 서울 지역에 100개, 경기도에 80개, 인천 지역에 20개가 배분되었습니다. 각 총판은 다시 여러 치과에 소량씩 납품했는데 최종 납품처까지 추적하는데 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12월 초 경찰은 동일 제품을 10개 이상 구매한 치과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모두 20여 곳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교정 전문 치과는 10여 곳으로 좁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들 치과를 직접 방문하여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해당 제품을 사용한 환자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협조를 거부하는 치과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영장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고, 일부는 수사 협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자신의 환자가 무연고 시신이 되어 있을 가능성을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12월 10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치과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교정 치료를 받은 이윤서라는 환자였습니다. 당시 29세였던 그녀는 상악 부위에 미니 임플란트 2개를 식립했고 사용된 제품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차트에는 신장 162cm, 체중 52kg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시신의 추정 체격과도 부합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이었습니다. 윤서 씨의 치아 배열과 충치 치료 흔적, 사랑니 발치 여부 등이 시신의 치아 상태와 높은 수준으로 부합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치과 기록상 특징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확인을 위해서는 여전히 DNA 대조가 필요했습니다. 치과 원장은 윤서 씨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밝고 성실한 환자였어요. 치료 약속도 잘 지키고 관리도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교정이 거의 끝날 무렵에 갑자기 안 오시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고 이사 가신 줄 알았는데 이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무명의 시신에서 이윤서라는 이름이 떠올랐고 그녀의 가족을 찾아 최종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이윤서 씨의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한 결과 그녀의 어머니 김정희 씨가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12월 중순 서산경찰서 강력계형사 2명이 김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씨는 낡은 연립주택 2층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신분을 밝히고 방문 목적을 설명하자 김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벽에는 윤서 씨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윤서가 연락 끊긴 지 좀 됐어요.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되나. 처음엔 걱정했는데 성인이니까 가끔 그랬거든요. 연락 안 하다가 몇 달 만에 전화 오고. 윤서 씨는 20살 때 집을 나와 독립했습니다. 미용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작은 네일숍을 운영하며 생활했습니다. 성실하고 독립심이 강한 딸이었다고 김 씨는 회상했습니다. 다만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성격이었고 그래서 어머니도 딸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2009년 봄인가 3월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제 생일이라고 밥 먹으러 왔었는데 좀 수척해 보이긴 했지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문자 메시지만 간간히 왔다고 합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바빠서 연락 못해요. 곧 연락할게요 같은 짧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딸이 원래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성격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여름 이후로는 문자조차 뜸해졌고 전화를 걸면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 추석 때도 안 왔어요. 명절은 꼭 왔었는데 그때부터 진짜 걱정되기 시작했죠.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성인이고 가출 전력도 없으니까. 그리고 혹시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까봐. 김 씨는 딸이 사귄다고 했던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 번 명함을 본 적이 있어요. 정태욱인가. 운송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딸이 자세한 얘기는 안 했어요. 한 번도 집에 데려온 적은 없고요.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DNA 검사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동안 김 씨는 계속 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윤서 맞나요? 정말 우리 윤서가. 형사들은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DNA 대조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일치율은 99.99%에 가까웠습니다.
시신은 이윤서 씨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형사들이 다시 김 씨를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듣고 김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딸의 유품을 정리하며 사진 몇 장과 메모를 조심스레 내놓았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윤서가 누구한테 그런 일을 당했는지 꼭 밝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었으니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고 사망 원인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언급한 정태욱이라는 이름이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되었습니다. 정태욱이라는 이름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경찰은 즉시 신상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36세의 정태욱은 중견운송업체인 디물류에서 영업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기도 안산시였고 미혼이었습니다. 전과 기록은 없었지만 2007년에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합의로 종결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윤서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살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2009년 7월 23일 윤서 씨가 거주하던 성남시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사장 최모 씨는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본인은 안 왔어요. 대신 남자분이 왔는데 정태욱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다 갖고 왔더라고요. 서류가 완벽해서 별 문제 없이 처리했습니다. 계약 해지 당일 태욱은 윤서가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대신 왔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보증금 4,500만 원은 일단 윤서 씨 명의 계좌로 반환되었지만 곧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윤서 씨 명의의 적금들도 해지되었습니다. 적금은 며칠 간격으로 차례로 해지됐고 해지금은 수표로 발급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윤서 씨가 운영하던 네일숍을 찾아갔습니다. 상가 건물 3층에 있던 작은 가게였는데 이미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건물주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9년 6월에 갑작스럽게 폐업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달 월세도 내지 않고 야반도주하듯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같은 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김모 씨는 윤서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격 좋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한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게 문을 안 열더라고요. 한 일주일쯤 지났나? 남자가 와서 짐 정리하고 갔어요. 윤서 씨 남자친구라고 하던데 윤서 씨는 급한 일로 먼저 갔다고 하더라고요. 윤서 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도 의미심장했습니다. 2009년 4월 15일을 마지막으로 음성통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문자 메시지만 발송되었는데 형사들은 문체가 달라진 점도 주목했습니다. 평소 윤서 씨가 자주 사용하던 이모티콘이나 말투가 사라지고 딱딱한 문장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위임장 작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윤서 씨의 이메일 계정 접속 기록과 저장 문서를 확인한 결과 2009년 5월과 6월에 각종 계약 해지 관련 위임장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문서 작성 정보를 확인해 보니 일부 문서에서 작성 환경과 관련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일한 템플릿이 반복 사용된 점, 문서 작성 시간대가 모두 심야 시간대였던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정태욱의 금융거래 내역도 조사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7월 사이 그의 계좌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입출금되었습니다. 특히 윤서 씨의 재산이 정리된 시점과 맞물려 큰 금액이 움직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돈은 빠르게 소비되었는데 주로 유흥업소와 온라인 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서 씨의 지인들을 찾아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2009년 봄을 기점으로 명확한 변화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네일숍 단골 손님이었던 박모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4월 초까지는 예약한 대로 시술받았어요. 그런데 4월 중순에 예약했다가 갑자기 취소 문자가 왔죠.
그 이후로 가게가 계속 닫혀 있더라고요. 윤서 씨의 대학 동창 최모 씨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2009년 4월 18일이 제 결혼식이었어요. 윤서가 축의금도 미리 보내주고 꼭 간다고 했었는데 안 왔어요. 대신 축하 문자만 왔는데 평소 윤서 말투가 아니었어요. 너무 딱딱하고 짧게만 써 있었거든요. 미용 전문학교 시절 룸메이트였던 강모 씨는 더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5월쯤인가 윤서한테 전화했더니 남자가 받았어요. 윤서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지금 샤워 중이라 대신 받았다고. 좀 이상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전화해도 계속 남자가 받고 윤서는 항상 자리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정태욱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2009년 당시 그는 검은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카드 결제 기록이 남아있는 주유소 위치를 통해 대략적인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4월 중순경 서산 방면의 주유소에서 주유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시신이 발견된 간척지에서 1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2010년 1월 태욱은 이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에 처분했습니다. 당시 매매상 직원은 차량 상태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깨끗했는데 트렁크 쪽 매트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내 방향제를 너무 많이 써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죠. 다행히 해당 차량은 또다시 판매되어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이었습니다. 새 차주 이모 씨의 동의를 얻어 차량을 감식한 결과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 트렁크 매트 하단부에서 미세한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여러 번 세척한 흔적이 있었지만 매트와 철판 사이 틈새에 스며든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이윤서 씨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태욱의 지인들을 통해서도 의미 있는 정보들이 수집되었습니다. 그의 회사 동료는 2009년부터 태욱이 이상하게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원래 검소한 편이었는데 갑자기 비싼 옷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로또라도 맞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또 다른 동료는 태욱의 폭력적인 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술 마시고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데 평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눈빛이 변하고 정말 무서웠어요. 윤서 씨의 사망 시점도 어느 정도 특정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5일 오전까지는 본인이 직접 네일숍 단골 손님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부터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로만 답장이 왔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윤서 씨는 2009년 4월 15일 무렵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수사망은 점점 정태욱에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그의 현재 소재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2010년 12월 20일 경찰은 정태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안산시 주소지에도 없었고 직장인 디물류에서도 한 달 전부터 무단 결근 중이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끊겨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태욱의 가족과 지인들을 탐문했습니다. 그의 형 정모 씨는 동생이 최근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불안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했는데 큰일이 날 것 같다고, 잠시 피해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태욱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12월 23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 모텔에서 정태욱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모텔 카운터에서 확인한 결과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인상착의가 일치했습니다. 수사팀은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태욱은 여성과 함께 있었는데 무리한 체포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24일 오전 여성이 따로 외출한 틈을 노려 체포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태욱이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나오는 순간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일제히 접근했습니다. 체포 당시 태욱은 격렬히 저항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산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윤서와는 2009년 초에 헤어졌다. 그 이후로 만난 적도 없다. 돈은 정당하게 받은 것이다. 등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태욱의 진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먼저 차량 내부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태욱이 실수를 했습니다. 트렁크에 피가 묻었다면 아마 윤서가 코피를 흘렸을 거예요. 형사가 되물었습니다. 트렁크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태욱은 화들짝 놀라며 말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제시하자 태욱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필요하게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라면 그런 곳에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좀 더 깊이 묻었을 거예요. 형사가 그런 곳이 어딘데요? 라고 묻자 태욱은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12월 25일 새벽, 밤샘 조사를 받던 태욱이 조금씩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였어요. 말다툼을 하다가 실수로. 하지만 이것도 거짓이었습니다. 부검소견상 두개골에서 발견된 손상은 단순한 사고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속된 추궁 끝에 12월 26일 태욱은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2009년 4월 15일 돈 문제로 다투다가 윤서 씨를 해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은 트렁크에 싣고 서산 간척지에 유기했고 그 후 몇 달 동안 윤서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윤서가 저를 무시하고 헤어지자고 하고 화가 나서 밀었는데 태욱의 변명은 계속되었지만 형사들은 이미 그의 진술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우발을 주장했지만 이후 드러난 정황들은 그 말과 맞지 않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태욱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윤서 씨의 어머니 김정희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윤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게 됐네요. 치아에 남은 그 작은 숫자가 윤서를 찾게 해줬네요. 2011년 하반기 정태욱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몇 달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기만 행위를 지속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간척지의 억새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묻혔던 진실은 이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작은 치아 조각에 새겨진 숫자 하나가 이름 없이 사라질 뻔한 한 여성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숨기려 했던 시간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